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베트남 여성이고 19살의 시어머님 눈에 들어서 한국에 여행차 들어오는 걸로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와 저희 남편을 만나 한국 새댁이 된 사람이에요. 굳이 제가 이렇게까지 제 이야기를 쓰고자 하는 이유는 너무 통쾌한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제 베트남 고향 사람들, 한국 시어머니들이 좋은 분들이 더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억울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 알았어요. 처음에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간이나 쓸개라도 빼서 썰어 먹어줄 것처럼 얼마나 달콤한 말로 저를 꼬셨는지 모릅니다. 잘해주기는 얼마나 잘해주셨게요. 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촌 언니들과 저는 어릴 때부터 친했어요. 다 같이 모여서 한국 드라마 보는 걸 좋아했는데 기억나지 않는 어릴 때부터 베트남에는 한국 드라마를 정말 많이 해주었거든요. 한국 배우나 가수들이 멋있으니까 한국어 배우기 열풍도 굉장했습니다. 한국 분들이 영어나 일본어를 당연하게 배우듯 우리 베트남은 한국어 배우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저는 할따 이런 단어 공부할 때는 정말 머리에서 열이 났지만 가수나 배우가 좋으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요. 당연히 결혼도 한국 남자와 하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며 자랐지요. 4년 전에 우리 사촌 언니가 한국으로 시집 가겠다는 꿈대로 한국에서 국제 결혼하러 온 남자와 맞선을 보게 되었는데 맞선 보는 장소가 사무실이 아닌 커피숍이란 걸 알았을 때 장난기가 발동한 저와 제 동생들은 거기에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신랑 쪽에서도 신랑만 온 게 아니라 신랑 어머니, 신랑 이모 이렇게 셋이 와 있더라고요. 그쪽도 구경 온 거지요. 식당으로 옮겨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는데 신랑 이모님이 저에게 유독하게 폭풍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사돈 아가씨는 참 어쩌면 이렇게 한국 엄마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냥 복스럽게 생겨가지고 코에도 볼에도 턱에도 그냥 복이 두덕두덕 붙었네. 내 마음에 쏙 들어. 한국에선 사돈 아가씨 같이 생기면 맏며느리감이라고 그래.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큰아들이 있는데 딸기 농사를 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올해 32살인데 워낙에 부끄러움이 많아서 애인이 없다는 말씀까지 하시기에 이분이 제게 그래서 그랬구나 짐작이 되는 거였습니다. 아들은 비록 큰아들이지만 분가시킬 거고 32살이니까 13살 차이뿐이 안 나고 남자 나이 32살이면 한국은 아직 새파란 나이라고 하시면서 자꾸 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드라마 봐서 알겠지만 한국은 요즘 오히려 시어머니들이 시집살이 할 만큼 며느리들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시면서 무엇보다 우리 아들이 딸기 농사로 일대에서는 가장 탄탄한 청년 농부인데다가 33평 아파트가 한 채 있으니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집에서 40분 거리에 읍의 시작점이 있는 땅을 가로질러 집에 도착해야 하는데 그 땅이 모두 시댁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오는 순간 호강하는 거라고요. 그때 제 귀가 솔깃하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친정에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을 결혼 감사 비용으로 드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3천만 원이라는 말에 많이 혹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많이 다치셔서 일을 못하신 지 3년이 넘어가서 우리 집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와중이었거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베트남이 마구잡이식 운전과 고르지 못한 도로 상황 때문에 교통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손꼽힐 정도로 많이 일어나는 나라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내 동생이 쌩쌩 마구 달리는 술 마시고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치여서 크게 수술을 해서 빚도 많이 졌고요. 해서 살던 집을 팔고 우리는 뿔뿔이 헤어질 직전이었어요. 수혈이 당장 급한 환자라고 표현하면 맞겠네요. 그래서 저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여쭈어 봤어요. 한꺼번에 다 주실 건지요. 우선 시집 오고 나서 일주 있다가 1,000만 원 바로 보내드리고 2천만 원은 1년이 지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더군요. 그래서 결국 여행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시골은 베트남보다 좋았어요.
지방도시 시골의 읍에서 사는 사촌 언니 신혼집을 봤는데 베트남 집과는 격이 틀렸습니다. 한국말로는 빌라라고 하더군요. 실망스럽게도 신랑 될 사람은 사진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따분하고 서로 관심사가 같은 게 하나도 없고 무엇보다 사람 자체가 매력이 없어서 저는 아직은 아름다운 사랑도 해보고 싶고 설레는 연애도 해보고 싶은 28 청춘 나이인지라 이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베트남에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이 매일같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만나자고요. 형부도 그렇고 언니도 사람 한번 만나봐서 어떻게 아냐고 자꾸 더 만나길 권해서 만났습니다. 만나보면 정이 들지 누가 알아? 그리고 너 집에 돈 해줘야잖아. 언니가 그렇게 말할 만큼 저는 절박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만나보니 뭐 그다지 나쁜 사람 같지 않고 또 성실은 해보여서 마음이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또 무엇보다 베트남 남자들은 늘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데 남편은 우락부락한 체격에 비해서 먹는 걸 되게 가리는 것처럼 우아하게 천천히 조금 먹었거든요. 그런 게 플러스 점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4번째 만나는 날 저녁에 술 한잔을 하고 둘이 나란히 길을 가는데 오토바이가 획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남자가 저를 품 안으로 쏙 안아서 보호해 주더군요. 저는 덩치가 있어서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설레임이 뭔지 알았던 것 같아요. 결국 한국에서도 시어머님의 연속된 호의와 또 돈에 대한 간절함, 또 한국은 꿈의 나라라는 환상이 더해져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4번째 만나고 사촌 언니 집에 돌아와서 베트남 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엄마가 우시는 거예요. 빚쟁이가 찾아와서 열흘 안에 안 갚으면 바로 저당 잡힌 집을 경매에 넘기겠다고 했다고요. 지금의 남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절절하게 사정 이야기를 다 했고 당장 1,000만 원을 주면 결혼을 하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다음날 바로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안 하고 도망갈지도 모르는데 그 1,000만 원을 단번에 송금해 주는 거에 저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여행 비자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바로 결혼 비자를 신청해서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베트남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 집에서 하자는 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단추를 낀 게 잘못이었죠. 허구한 날 듣는 소리가 네가 돈이 급해서 시집 온 거잖아. 너 우리 집이니까 며느리로 데리고 있는 줄 알아. 하시니까요. 맞아요. 돈이 급해서 결정한 거는 맞는데 남편에게 마음이 1도 안 설레었다면 정말 맹세하지만 저는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혼식 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날 믿고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으니 나도 그의 믿음에 보답해서 좋은 아내가 되어주자. 그리고 예쁜 아기부터 낳아주자고요. 아직은 한국 부모님들은 손자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다고 이미 베트남에서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러나 저의 그런 감사에 기반한 다짐은 우스운 다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일 먼저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들어가 살기로 했던 읍에 있던 빈 아파트는 결혼한 지 7년 된 작은 동선애가 들어가 살 집이었던 거예요. 제주도로 다녀온 신혼여행의 단꿈도 깨기 전에 신혼여행 기간에 도배해놓고 입주 청소시켜놓겠다는 약속은 어디 가고 사촌 집에 있던 제 옷짐은 시댁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신혼여행 다녀오면 기본 가구부터 싹 들여놓을 테니 여행만 즐겁게 하고 오라는 그 사람 좋은 웃음도 사라지고 미안하다는 말도 한마디 없이 맹맹한 얼굴로 사정이 그렇게 되어서 작은 애네 보고 들어가라고 했다. 네 남편이 딸기하우스 재배하느라 작은 애네한테 빚이 좀 있거든. 남편이 진 빚 대신 그 집에 동서애가 들어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많이 실망했지만 그 정도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베트남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은 게 어디냐 싶어서요. 시댁에서 남편이 사용하던 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신혼 이틀째가 월요일이었는데 일요일 저녁에 시어머님이 한국쌀 씻는 방법과 밥통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시면서 내일 새벽 5시부터 밥을 해놓으라고 하시더군요. 당신이 읍에 있는 요양원 주방에 요리사로 나가니까 새벽 밥을 해먹고 나가야 한다고요. 내가 한국 음식 하는 방법은
매일 저녁에 하나씩 알려줄 테니까 잊어먹지 말고 배워라. 이제는 집 살림은 다 네 몫이니까 알았지? 그리고 나는 6시면 집에서 나가야 돼. 설마 시어머니 아침밥을 굶기지는 않겠지? 어차피 네 남편 밥도 해야 하니까 조금 일찍 서두른다 생각해라. 노동을 하는 사람인데도 남편은 늘 밥량이 적었고 잘 안 먹었는데도 저는 늘 새벽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초반뿐이었어요. 뭐든 간단한 명령조로 바뀐 건 아마도 말이 안 통하는 답답함에서 시작된 거겠지만 기본적으로 못 사는 나라에서 돈 보고 시집 온 저에 대한 무시도 깔려 있었던 거겠지요. 그래도 너는 다행으로 알아라. 요양원 주방장이 시어머니니 음식은 제대로 배울 거 아니야. 툭하면 이렇게 요양원 주방장이라고 거드름을 피우셔서 요양원 주방장이 그렇게 훌륭한 직업인가 보다 짐작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참 억척스러우신 게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시더군요. 물론 시아버님 치매 걸리는 거 보고 더욱 경각심을 가지셨겠지만 퇴근하고 들어올 때 버스 타고 들어오지 않고 집에서 40분 거리에서 시작되는 사람 하나 살지 않고 논도 밭도 아닌 국도 너머에 있는 빈터를 가로질러 걸어서 집으로 오시는 거였어요. 체력 단련 위해 들어오시면서 운동하시는 거죠. 몇천 평 땅이 있으니 땅 부자라고 침튀기며 이야기한 땅이 그 박토였던 겁니다. 거기가 우리 시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인데 워낙에 잡초 하나 자라지 않는 박토라 집도 못 짓고 논도 밭도 못 만드는 그곳에 가서 한 바퀴 돌고 오시는 겁니다. 시어머님이 출근을 시작하시고 저는 한국 주방 살림이며 집 살림 배우느라 정신없이 지나며 그렇게 신혼 한 달이 다 차갈 무렵 남편이 웬 제대로 못 걸으시고 팔도 덜덜 떠시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키, 누구얌? 보면 모르냐? 우리 아버지야. 뭘 그렇게 뻐쩡하게 서 있어? 뭘 잘못 먹었는지 속도 안 좋고 피곤해 죽겠구만. 안방에 가서 이불이나 깔아. 뭔지 모르지만 남편의 얼굴에 짜증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시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얼른 이불을 깔고 나오니 시아버님이라는 분이 털썩 들어 누우시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시집 오기 1년 전부터 치매를 앓기 시작한 시아버님은 요양원에 6개월 정도 계시다가 제가 시집 오니 병수발 받으시러 퇴원하신 거예요. 시아버지는 화장실을 못 가리는 치매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님은 저를 시아버지 치매 수발들 며느리로 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집 오자마자 생전 알지도 못하는 어른의 화장실 못 가는 수발을 들어야 했어요.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고 서러워서 눈물 나는 건 둘째치고 정말 그때부터 뭘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자 20살이면 한참 뭐든 다 맛있을 때입니다. 그 잘 먹는 나이임에도 시아버지 수발 들다 보니 정말 아무것도 못 먹겠더라고요. 남편은 아무것도 못 먹는 신혼인 아내가 안타깝지도 않은지 모르쇠로 일관하더군요. 자기가 잘 안 먹으니 아내 먹는 것도 관심이 없는 건가 섭섭했습니다. 주제에 또 가리는 건 있어가지고. 야, 베트남 상수도 시설이 어떤지 내가 직접 보고 온 사람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남편 아버지 화장실 볼일 보시고 씻겨드리는 일이잖아. 남이니? 그리고 너희 베트남처럼 샤워시설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너 그거 너희 나라처럼 물 받아다가 씻겨드려야 하지 않는 걸로도 다행으로 여겨.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못 먹고 빌빌거리는 게 눈꼴 시려우셨겠지요. 베트남에서 있었으면 국수나 빨고 있을 주제에 한국에 데리고 와서 아니 고기가 지천으로 있는데 안 먹으면 지 손해지 내 손해야? 없는 집축에 속하던 시댁은 툭하면 저희 친정 가난하다고 무시하시는 발언을 하시더군요. 그뿐 아닙니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걸 감사해야 하는 주제에 너 다른 데 시집 안 가봐서 모르지?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사는 사람들 많아. 아유, 넌 어쨌든 횡재한 줄이나 알아. 이제 두고 보면 알겠지만 네 시어머니같이 부자 시어머니 계신 집에 시집간 베트남 여자들은 없을걸? 2천만 원을 줄 계획 하나로 당신이 꽤나 부자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묻고 싶었지만 저는 그 돈이 필요했기에 때문에 되도록 시어머니와 불편한 관계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는 나이가 어려서 미래에 대한 계획도 꿈도 많았고
한국은 기회의 나라인지라 노동으로라도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값이 나오는 것도 저를 기대에 차게 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이 먹고 살만하게 2천만 원까지 보내드리면 저도 제 삶을 살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촌 언니 말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 시댁에서 대우가 틀려지는 경우 많이 봤다면서 너도 입장 바꿔 생각해봐. 맨몸으로 시집온 며느리 뭐가 예쁘겠니? 우리 신랑이 그러는데 니네 시댁 없는 집안 축에 속한대. 그러니 너희 시댁에서는 화가 나겠지. 1,000만 원 준 게 언제인데 또 2천만 원을 주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벌어서 앞으로 시댁에다가 잘해. 사촌 언니의 말대로 저는 그렇게 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댁에서 며느리다운 대접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제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싶었으니까요. 시아버님 치매 수발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나 남편이 등록해준 다문화 교육원 첫 강의를 가려고 하는데 가는 길에 요양원도 다녀오라고 하면서 요양원에서 퇴원 서류를 찾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전화해놓았다는 시간에 찾아갔는데 점심시간인 것 같았어요. 수레로 미는 밀차로 식사가 한참 배분 중이었으니까요. 그날 점심은 베트남 쌀국수가 메뉴여서 마침 외부인 식당도 있길래 가서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정신없이 빈 그릇 치우고 설거지하는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아 자세히 보니 저희 어머니셨던 거예요.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뭐가 그렇게 신나시는지 시어머니는 콧노래를 부르시며 일을 하시더군요. 주방장이라더니 주방장은커녕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허드렛일 하는 분이 못 사는 나라에서 시집 왔다고 저를 구박했나 싶어서 살짝 비웃었지만 저 일이라도 하시니 제가 집에서 숨통이 조금 트이는 건 아닌가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이 일 안 하시면 하루 종일 집에서 저와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니까요. 그날 찾은 서류 속에는 시아버님의 주 보호자인 남편 신원 확인서도 같이 동봉되어 있었는데 그날 오후 처음으로 간 다문화 교육센터에서 한국어 강의를 등록한 후 상담 선생님이 이것저것 가족관계를 묻더군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무심코 서류 속에 남편 신분증이 카피되어 있는 걸 꺼내서 보여드렸습니다. 서류를 보시던 선생님이 23살 차이 나는 남편하고 사는 거 괜찮아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게 된 사정을 다 들으신 선생님은 농담 삼아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원 이거 내가 우리 사촌 언니한테 그 집 혼 좀 내라고 이야기해야겠네. 19살 아가씨를 꽃봉오리 같은 아가씨를 사기쳐서 데리고 왔으면 떠받들고 살아야지 말이야. 혹시 한국 무당에 대해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우리 사촌 언니가 만신이거든요. 서울에 있는 최고 대학 나온 기가 막힌 엘리트 만신이거든. 어쨌든 남편은 그러니까 32살이 아닌 42살이었던 거예요. 저는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상담받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 속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에 씌어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나. 하지만 누굴 탓하겠나요? 그러나 말입니다. 제가 선택한 길, 신랑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든 내 술잔 깔끔하게 비우자 결심을 하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씩씩하게 걷기 시작하는데 포장마차에서 파는 떡볶이 냄새가 너무 역겨운 겁니다. 저는 김밥하고 떡볶이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베트남에서 아가씨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도 떡볶이 김밥인 거 아시나요? 그날 저녁 잠들기 전에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나이를 왜 속였냐고요. 그랬더니 가당찮다는 표정으로 한다는 소리가 내 나이 많은 거 가지고 뭐라 할 생각하지 말고 집돈 빼돌려 베트남 보낼 도둑년 같은 생각이나 하지 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낮에 통장에서 13만 원을 왜 뺐냐는 거예요. 설마 13만 원을 빼서 내가 친정에 보냈다고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그건 방 안에 놓을 테이블 하나 없어서 읍에 있는 가구점에서 테이블 작은 거 하나 주문하면서 치른 돈이었거든요. 나이 속인 것도 모자란 저런 막말을 하는 남편한테 온갖 정남이가 다 떨어지더군요. 사실 나이 차이가 그 정도 되면 저를 많이 예뻐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매사 뭔가 짜증이 섞이고 간은 비록 안 맞겠지만 정성껏 차린 음식 앞에서 배가 아프다는 둥, 소화가 안 된다는 둥, 음식이 왜 이렇게 다 쓰냐는 둥, 짜증 일색이었습니다. 어쨌든 남편 나이까지 알게 된 그때부터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들이 무슨 말을 하든 안 믿게 되었습니다.
제게 했던 말들 중 맞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남편은 32살이 아니라 42살이었고 딸기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윗동네 흑염소를 크게 하는 농장에서 일꾼으로 있는 사람이었고, 시어머님은 주방장이 아니라 요양원 주방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었고, 있는 줄도 몰랐던 치매 시아버님은 제 차지였으니까요. 아파트로 분가시켜준다는 말도 비록 새빨간 거짓말이었지만 1년 지나면 2천만 원을 친정으로 보내준다는 그 말을 믿고 저는 열심히 시아버님을 모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출근하실 때 큰 검은 배낭을 메고 나가시더니 저녁에 금고를 사들고 들어오신 거예요. 검은 배낭에 넣어서요. 베트남에서도 금고는 본 적이 많아서 의아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돈박스 왜 뭐? 라고 물었더니 디디디디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게 참견은 억수라네. 금고가 있으면 네가 뭐?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짜증을 내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시어머니가 가져온 금고 안에는 현금 10억 원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10억 원이 은행에 입금되면 사람의 일인지라 어떻게든 소문나게 되어 있는 게 무서우셨던 거겠지요. 그 돈이 어디서 생겼냐면 말입니다. 우리 시댁 대대로 내려오는 박토를 시작으로 그 건너 마을까지 2034년에 이전할 도청과 새로운 신도시 지구 단위 계획 지역으로 들어가 서울의 유명한 건설회사가 그 정보를 미리 알아서 미리 땅을 사두려고 우리 어머니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제가 시집 오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이더군요. 건설회사가 빌라 몇 채를 지을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10억에 사겠다고 하니 두말할 필요 없이 파셨겠지요. 아버님 명의로 된 땅을요. 아마 어머니 평생에서 가장 환희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근무한 분이었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재산 문제가 끼면 부모가 늘 을 입장이 되어 자식에게 빼앗기는 경우를 봤던 분입니다. 한국 자식들은 이상한 게 부모 재산이 당연히 자기들 것인 줄 아는 게 있더군요. 아무튼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 때문에 재산 싸움이 생기니까 당신의 남편 명의로 된 걸 임의로 팔았으니 자식들 반발을 살까 두려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자식들 그 누구에게도 말씀 안 하시고 버티기 작전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은 배우자인 당신 앞으로 오니 남편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자식들 그 누구도 눈치채지 않게 하기 위해 요양원 일을 계속 나가시면서요. 시어머니는 어쨌든 금고를 가지고 돌아온 날부터 사람이 달라지셨습니다. 좋게 달라지셨냐고요? 아니요, 저를 더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돈 10억 원을 가진 부자인데 베트남 며느리가 더욱 가당차나 보이셨겠지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며느리 구박 차원이셨는데 이제는 거의 종 취급이셨어요. 늘 기름때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후라이팬을 제대로 안 닦았다고 철수세미로 제 손등에다가 대고 미시면서 설거지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믿고 시집 온 거냐? 돈 보고 온 거야? 돈 보고 왔으면 설거지라도 제대로 해라. 이렇게 손등에 닿으니 강도를 알겠지? 이렇게 닦아야 기름때가 가신다고? 물론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오랜 설거지 노하우로 잘하시겠지만 제 것까지 완벽하게 강요하시는 거예요. 그해 겨울, 그러니까 3년 전 겨울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는 저를 밖에 마당에 있는 창고로 쓰는 컨테이너로 쫓아내셨어요. 베트남 애들은 몸이 약해서 코로나에 잘 걸릴 거야. 너한테 우리 가족이 옮기면 안 되지 않겠니? 네 아버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부를 테니까 넌 나가 자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집 가족 구성원이 아닌 그냥 요양보호사 취급이었어요.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지만 그런 대우도 참았습니다. 2천만 원에 목을 매서요. 문제는 제가 음식 냄새에 계속 헛구역질을 하는 걸 보고 교육원 선생님이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손을 붙잡고 같이 갔습니다. 임신 3개월이 꽉 찼다고 하더군요. 원래도 생리는 불규칙했고 베트남에서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몇 개월이고 안 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사는 스트레스로 안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한국 시어머니들은 손자를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기 때문에 손자나 손녀만 낳아주면 못마땅한 며느리도 봐주게 되어 있다며 병원에 같이 가준 교육원 선생님은 격려를 해주시더군요. 내가 우리 만신 언니한테 촛불값 챙겨주면서 기도 부탁했더니 아이를 주셨구나.
하지만 시어머님은 틀렸습니다. 시아버지도 돌봐야 하는데 임신기간 어떻게 거치고 아기 낳으면 아기를 키워야 하는데 병수발을 누가 하냐는 겁니다. 제사 지내줄 손자는 이미 작은 애들 집에 셋이나 있으니 너는 아이를 안 낳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치매 시아버지 돌보라고 중절을 하라고 하시는 시어머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막힌 말씀 때문이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했어요. 왠지 시어머님이 그런 경악스러운 발언을 하니까 환영 못 받은 이 아이를 꼭 낳아 환영받는 존재로 만들리라 생각했고, 무엇보다 제가 한국에서 자연스레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제 핏줄을 심어야겠다는 현명함도 생각해낼 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 나이에 첫 아이가 생겼는데 남편도 안 좋아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요즘 아이 안 낳는 부부가 더 많아. 아이 키우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환경이야. 낳으면 뭐해? 자식 없는 팔자가 편해. 눈치를 보아하니 남편도 중절을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말이야. 아버지 시중 들면서 뱃속에 아이 넣고 있어봤자 아이도 안 좋고 당신에게도 안 좋아. 게다가 지금 코로나로 나라가 이렇게 난리인데 그 아이가 정상일 거라 누가 보장해. 이번엔 그냥 중절하고 몇 년 후에 가지면 되잖아. 남편은 아마 코로나로 인해 아기에게도 영향이 갈까 그런 것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님과 남편의 계속되는 중절 요구에 꿋꿋하게 견디며 저는 임신 기간을 거치며 시아버님의 화장실 병수발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어쨌든 제 뱃속의 아기의 할아버지고 이분이 안 계셨으면 제 아이도 아예 생기지조차 못했을 테니까 제 할 도리는 다 하고 싶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지내야 하면 어떤가. 내게도 빚볼 날이 있고 이 고비를 넘기면 된다는 그런 각오로 맞섰습니다. 전기장판과 히터를 틀어놓고 생활하는 아내를 남편은 두고 보기만 했지요. 이유인즉슨 서로에게 좋다는 거예요. 한쪽에선 코로나일 경우 전염시키는 것보다 따로 자는 게 좋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시내에서 전기 히터를 큰 거 2개 하고 온수 매트를 사다가 설치해 주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종합검진을 받아봐야겠으니 저녁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 입덧하고 배불러 오는 건 관심도 없이 코로나 기간만 무사히 넘기자며 임신한 아내를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게 하더니 자기 건강은 되게 챙기는가 싶은 안 입고 온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남편이 건강해야 저와 제 아이의 앞날도 건강한 것이니 좋게 생각하려고 했지요. 남편이 종합검진을 받고 보름이 지나 췌장암 4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매사에 식욕이 없고 복부가 아프고 짜증이 나고 특히 아내 문제에 무심했던 모든 원인은 본인 자신도 잘 모르게 야금야금 파먹고 들어오는 소리 없는 질병, 췌장에 종양이 생겼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남편 나이 43세, 1월에 나온 진단은 악덕한 시어머니의 정신을 강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입원한 노인들을 간호하시는 요양사, 관계자들, 모든 사람들 닥치는 대로 붙잡고 저 좀 봐요. 어? 돈은 내가 딸라빚을 얻어서라도 달라는 대로 다 줄 자신이 있으니까 사람 살릴 방도 좀 알아봐 달라고요. 그렇게 요양원에서 나팔을 불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방에서 10,000원짜리 가득 든 봉투를 꺼내 보여주시며 돈은 이렇게 달라는 대로 다 줄 자신이 있다고 난리를 치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는 한편으로 집에 들어오셔서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컨테이너 속에 제 짐을 모두 마당으로 내던지시며 니년이 들어와서 멀쩡한 내 아들을 잡아먹는구나. 그 뱃속에 애부터 지워라. 그게 화근이다. 그 애 생기자마자 멀쩡하던 애가 왜 암이 걸리냐고. 에? 그뿐 아니라 어떤 날은 저를 질질 끌고 대문 밖으로 밀어내셨습니다. 너 아무래도 언젠가는 나까지 잡아먹고 말 게다. 도대체가 쇠심줄도 이런 쇠심줄이 없어. 낳지 말라고 해도 기어이 낳겠다고 우기더니 기어이 내 아들을 잡아먹어? 저를 있는 대로 쥐잡듯이 하시는 한편 요양원에 출근하시자마자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돈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명의만 소개시켜줘 봐요. 시어머니의 그런 소문은 요양원에 계신 분들한테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책임도 지시지 못할 비방을 마구 소개시켜 주셨겠지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붙들고 어느 산골 어느 계곡 무슨 도사님한테 몇 날을 묵어오기도 하고 돈다발을 들고 바닷가 어느 마을 박수무당
작두 위에서 춤춘다는 점사쟁이한테 묵어오기도 하고, 쑥뜸을 뜨는 도사를 집안으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강화도 어느 인삼밭을 통째로 사기도 하면서 거의 반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그 난리통 속에서 저는 갈피를 못 잡고 지냈어요.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나, 남편이 죽으면 정말 앞날이 캄캄한 상황이니까요. 뱃속에서부터 손자 대접 못 받고 며느리 대접 제대로 못 받는데 남편이 사라지면 저는 맨발로 쫓겨날 게 분명해서 겁이 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걱정에 휩싸여서 그 불안을 교육원에서 고민 상담을 하는 걸로 해소를 하면 유일한 제 편인 상담 선생님은 저를 감싸 안고 위로해 주셨지요. 버텨요. 우선 버텨요. 아들이 암으로 죽어야 하니까 그 씨가 소중해질 수도 있는 게 부모 마음이거든. 막상 나와봐. 자기 손자라고 얼굴 보지? 달라질 거야. 핏줄 무서운 거거든. 라고 하시더군요. 그 와중에 저희 친정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자를 계속 물며 버텨낸 1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집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 쓴 사람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야 할 시간이 다음 달로 다가온 겁니다. 시어머니는 돈이 어디서 생기시는지 외출하실 때마다 한 봉투씩 들고 나가는 거 보니 금괴라도 주었나 싶었고 저는 그걸 믿고 2천만 원을 좀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빠르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 친정은 거리로 나앉는다고요. 인연이. 야, 너 눈깔이 있어? 네 남편이 다 죽어가는데 네 친정 2천만 원 주는 게 그렇게 급해? 지금이 어느 때라고 돈 이야기 나와? 내가 널 집안에 들인 게 철천지한이다. 어디서 재수 온 붙은 걸 데려와서 멀쩡한 아들 잡아먹게 생긴 내가 잘못이지 누굴 탓해? 아이고 라고 하시더군요. 물론 심정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자기 아들 죽게 생겼는데 며느리에게 약속한 돈을 배려해줄 마음 안 나겠죠. 그러나 저는 정말 그 돈 하나 믿고 1년을 달려왔고 또 그 돈만 해주시면 앞으로 이 집에서 언제까지 평생토록 시아버님 병수발도 해드릴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으니까요. 인연이 재수 없는 거 먹이고 재워주는 것만도 다행으로 알아. 너 다른 시어머니 같으면 맨발로 쫓겨났어. 시집와서 1년도 안 되어 남편 잡아먹는 년이 무슨 낯짝으로 돈 이야기를 해. 내가 먹고 죽을래도 재수없는 인연에게 줄 돈은 1원도 없어. 아이고 내 팔자야. 누굴 탓해. 전연을 끌어들인 내 탓을 해야지. 하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님께는 단 1원도 돈이 나올 리 없다는 걸 깨닫고 절망스러웠어요. 너무 괴로워서 교육원 선생님께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조금만 빌려달라고 애걸을 했습니다. 저는 돈이 급했으니까요. 돈 봉투가 땅에서 솟아나는지 어디서 솟아나는지 매일같이 방에서 한 움큼씩 들고 나오시면서 왜 저 줄 2천만 원은 없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은 그날따라 저를 더욱 안심시키시면서 다독이시더군요. 자기 눈에서 눈물 나는 일은 이제 없을 것 같아. 내 예감이 그래. 그러니까 돈 걱정은 말고 집에 들어가 밥 잘 먹고 푹 쉬어요. 다음날 일요일인데 배추가 잘 자라는 땅에서 흙을 트럭으로 실어올 거라고 하시면서 그 흙으로 남편 쓰는 방 벽을 도배질을 할 거라고 신이 나가서 나가신 시어머님은 그날 뉘엿뉘엿 해질 때 돌아오셔서는 대성통곡을 하시더군요. 흙을 파보았더니 밑에서 웬 물이 가득 찬 사람 뼈가 든 관이 나오니 내 새끼가 죽을 팔자구나 하고 땅을 치시며 우시는 거예요. 한참 우시다 말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어제 요양원에서 만난 그 사주쟁이 말이 어쩜 그리 딱 맞냐라고 하시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시고는 어이 장훈 할매, 어제 그 사람 식당에서 만난 사람 맨날 오나? 맨날 왔었나? 그리고 다음날 아침 새벽 대바람부터 나가시더니 하루 온종일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양원이야 남편 병난 거 알고 진작에 때려치우셨지요. 지금 돈도 있는 마당에 아들 병이 급하지 일이 중한 거는 아니니까요. 시어머님은 그날부터 거의 집에 안 계시고 저는 병든 남편과 시아버지 화장실 수발에 불러오는 제 배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달파서 악소리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거의 미친 사람같이 뭐에 들린 사람같이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서야 다 지쳐서 돌아오시니까 우리 엄마
참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네. 온갖 명산 속으로 기도한다고 돌아댕기시는 게비? 라고 하더군요. 그런 말 할 만한 게 돌아올 때마다 땀에 폭 쩔어서 얼굴은 검댕이 들고 머리는 미친년 봉두 남발을 하고 돌아오시니까요. 한 열흘 그 꼴을 하시고 다니시니 저는 교육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12일째 아침인가에는 행복한 표정으로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오늘은 안 나간다고 하시길래 마침 저는 잘 됐다며 산부인과 진료도 받을 겸 남편 보고 집에 돌아가셔서 맛있는 것 잡수시면서 쉬세요 라고 희생 불가한 죽음을 선고한 담당이에게 남편 약도 처방받을 겸 또 교육원 선생님이 밥 사주신다고 하셔서 점심도 얻어 먹을 겸 외출했습니다. 교육원 선생님이 우리 만시님 신도 중에 최근에 난데없이 재벌이 된 분이 있어. 그분이 최근에 병이 들어서 만시님을 찾아오셨는데 점사가 베트남 가정, 어려운 가정 한 군데를 큰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도우면 병이 낫는다는 점사가 나왔다네? 자네 친정 계좌 좀 주고 자네 은행 계좌 좀 줘.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알려드렸어요. 너무 염치 없지만 그런 경우 2천만 원 즈음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점을 믿는 분들의 그 광신 또한 베트남에게 익히 봐온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엎드려 절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확인한 통장에는 놀랍게도 기절할 정도로 놀랍게도 까무라칠 정도로 놀랍게도 5억이 넘는 돈이 입금이 된 거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면서 확인한 거였고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고 집에 간신히 도착해서 계속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지만 받지 않으시고 카톡을 보내시더군요. 다 자네 복이야. 5억은 아무한테나 가는 행운이 아니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둬. 시댁에는 줄 필요 없어. 시어머니는 땅에서 돈이 솟는지 돈봉투를 매일같이 가지고 나오시는데 제가 드릴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했지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집에 들어가니 시어머님이 저를 귀중한 물건처럼 안고 포옹하시면서 제가 들고 있는 가방에 돈이 가득 든 봉투를 여러 개 찔러주시면서 너 오늘 중으로 우리 집에서 나가야겠다.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가 가고 싶은 대로 훨훨 날아가라. 그러라고 돈 4억을 주는 거야. 내가 지금 가진 거 다 털었다. 대신에 여기 우리 집은 싹 잊어. 응?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안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기 아빠 집이 여긴데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눈물이 나오더군요. 돈 4억이란 말에는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그래도 애 아빠가 죽음 앞에 있는데 뱃속에 그 남자의 아이를 품고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애 좀 봐. 네가 지금 이 집에서 나가야 아기도 살아. 너 내가 우리나라 최고 무당한테 점을 봤는데 너 여기 있잖아. 아기도 죽는단다. 귀신이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단다. 아기 데려가려고. 내 말대로 해. 내 손자 살리려고 하는 짓이니까 응? 당장 베트남 돌아가는 항공기 편 끊고 1년 비자 끝나가니까 네 나라로 돌아가. 멀리 갈수록 아기가 산댄다. 저는 그 말에 바로 그 집에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기 아빠가 있는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하는 마음가짐이라도 병든 남편이 마음 아프지만 엄마는 아기가 더 중요하지 남편이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엉터리 점쟁이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아기에게 해가 되는 그 어떤 짓도 피하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그 밤에 사촌언니 집에 갔다가 이틀 후 베트남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가 살려면 무조건 멀리 가라고 하셨으니까요. 저는 지금 베트남 호찌민 7군에 위치한 푸미홍 102평 고급 빌라에서 삽니다. 푸미홍은 굉장한 부자들이 사는 동네거든요. 지금 한국인 가사도우미 선생님이 아기를 봐줘서 저는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나와서 쉬면서 이 사연을 적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지요? 제 억울하고 기막힌 사연을 들은 교육원 선생님 언니분은 대학 때부터 불의를 못 참는 걸로 유명한 분이었다네요. 그러다가 대학 졸업하던 해에 신이 내려서 만신이 되셨는데 당연히 사주 명리학은 박사급으로 읊어내시는 건 기본이신 분이지요. 제 사연을 들으신 만신님은 옳지, 그 아들은 어차피 떠날 목숨, 이 몹쓸 할매를 아주 혼내줘야겠다 마음 먹으시고 만신님은 요양원 식당에서 진을 치고 판을 벌인 거지요. 요양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개가 환자의 가족들이니까 건강에 대한 요행,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흥을 돋구어줄, 옆에서 말추임새를 넣어줄 동행인, 그러니까 구판에서 장구제비를 해주시는 분과 같이 재미있는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인근 배추밭이 예전에 공동묘지 자리였던 거를 알고 계셨던 이 만신님은 그 자리 배추밭 흙을 가져다가 방벽을 치면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흘리신 겁니다. 설거지하다가 그 이야기에 솔깃한 어머님은 만신님의 재뿌리는 말이 귀에 들어왔으니 요행을 바라는 마음에 장구제비가 한 말을 믿으신 거지요. 아유, 그 배추밭은 내가 지나다 봤는데 터가 으스스해. 해골들이 돌아다녀. 사람이 뭐든 믿어야 살지. 안 믿으면 되는 일이 있깐. 사람을 불러 배추밭을 뒤집으니 안에서 당연히 관이 나올 수밖에요. 공동묘지 자리니까요. 이게 웬 귀신 같은 점쟁이냐 싶어 그 만신말이라면 뭐든 믿게 된 겁니다. 명문대 출신, 굉장한 교양과 학식에 겸비하여 사람 홀리게 떠드니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게 되고, 풍부한 만신의 매력에 흠뻑 빠진 시어머님은 묻지도 않은 온갖 사연을 줄줄줄 집 금고에 그동안 쓴 거 제외하고 9억 가량이 있단 것까지 이야기하고 아들만 고쳐달라고 애걸을 하게 된 거지요. 생년월일 일시를 보니 사주팔자 자체가 앞뒤로 꽉 막혀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걱정거리를 안고 사는 사주야. 여기 화, 토 기운이 흘러넘쳐서 자식들 근심까지 다 껴안았어. 큰아들이 문제네. 큰아들 살리고 싶으면 큰아들 가족 나이를 모두 합한 숫자만큼 봉투에 넣어서, 몇 살이라고? 42 더하기 20살? 에휴, 아들이 처녀도둑이네. 에? 왜 그랬어? 그러니 며느리가 심청이가 될 수밖에. 에? 며느리 지그집이 어려운 게 딱 심청이여. 그래, 62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거기 당신들 땅이었던 박토 있잖아. 돈 나온 땅 말이야. 거기 800군데를 구멍을 파. 왜 800군데냐고? 우리 만신할매 나이가 800살이야. 우리 만신할매한테 비는 거니까 그 나이만큼 파라고. 파서 깊숙이에다가 62만 원짜리 봉투를 넣는 거야. 중요한 건 돈 넣은 자리에 웬간한 크기의 돌로 표시를 해놔. 바람 불어도 안 날아갈 돌 말이야. 거기다가 분필로 칠을 해놔. 아이, 색깔은 당신 맘대로 하고. 그리고 아들 병 나을 때까지 잊어야 돼. 그리고 아들 병 나으면 찾아가.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멍청해진다는 게 맞는 말인가 봅니다. 분필 색깔을 돌에다가 칠하면 그게 뭔가요? 제 시어머니는 그러니까 미친 사람같이 그 박토를 800군데를 파기 위해 열흘 넘게 그러고 다니신 거고, 거기다가 돈봉투를 묻어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62만 원 곱하기 800. 그 5억의 돈이 제 수중에 들어온 겁니다. 분필로 칠을 했으니 그거 찾는 거는 거저먹기지요. 인부 쓰면 간단한 겁니다. 게다가 만신님은 저를 위해 다른 말씀도 하신 거예요. 당신 집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하나 꽃배 태워 내보내야 해요. 여자여야 해. 심청이의 혼이 쓰인 거라고. 막 내보내지 말고 심청이를 달래듯 내보내. 당신이 줄 수 있는 한 모든 재산을 치마 가득히 물려주라고. 한복 꾀꼬리색 치마 가득히. 그거 들고 가면서 그 사람이 당신 아들 뱃속에 암덩어리도 소복하게 쌓고 나갈 거야. 내 말대로 해. 바로 내보내야 당신 아들이 살아. 이래서 저는 5억과 4억을 모두 가지게 된 겁니다. 사촌언니 통해서 듣기로는 애 아빠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제가 떠나온 다다음 달에 세상을 버렸고, 시어머니는 제가 떠나온 지 2년이 넘은 오늘까지도 달 뜨는 밤이면 그 박토를 헤매고 다니신다네요. 내 돈, 아이고 내 돈 하면서요. 며느리에게는 아무리 악독한 사람도 자기 아들은 자기 새끼는 너무 소중해서 돈 10억을 쏟아붓는 게 엄밀한 존재지요. 그런데 왜 그런 소중한 자기 아들의 아내와 자식은 안 소중할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시어머니 내 돈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는 병든 남편 화장실 수발 들어가면서요. 어떻게 먹고 사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